때는 2016년 일본의 어느 도시에서 도쿄, 오사카, 고베, 교토, 나고야, 후쿠오카, 요코하마, 삿포로 등 일본의 8개 주요 도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의 랭킹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주관한 이 도시는 당당히 1등을 차지했는데요. 그럼에도 주작 논란은 단 하나도 일지 않았습니다. 바로 뒤에서 1등을 했기 때문이죠. 이와 더불어 현재 살고 있는 도시를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가? 라는 설문에서도 압도적 최하위를 기록하며 깊은 상심에 빠졌는데요.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마저 거국적으로 노잼 도시임을 인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그 도시가 어디인지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도쿄 그리고 오사카에 이어 일본의 3대 도시로 통하는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잼 도시를 그대로 노잼 도시로 소개하면 그거야말로 노잼이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나고야가 유잼 도시로 기억될 수 있는 주요 여행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자, 소개에 앞서 우선 유잼 도시가 되려면 어쩌다 노잼 도시가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나고야의 건축물 역시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마 나고야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높은 확률로 도쿄나 오사카를 먼저 다녀와 보신 분들일 텐데요. 도쿄와 오사카의 중심가를 보면 다채로운 외관의 건물들이 일단 시각적으로 굉장한 임팩트를 뿜어내고 있죠. 반면에 나고야의 번화가를 둘러보면 도시의 규모는 그 둘과 못지않지만 상대적으로 깍두기 같은 직방형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나고야라는 도시의 특징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나고야가 있는 아이치현은 일본 경제의 대들보 같은 공룡기업 도요타의 본진으로 때문에 예로부터 관광도시가 아닌 공업도시의 성격이 강했고 자연스레 도시 전체에 실리주의와 보수적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가지의 토지 구획부터가 일단 굉장히 실리적이죠. 문제는 여기에 건물들도 매우 실리적이라 슴슴한 건물들이 거리마다 빼곡히 줄지어 서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나고야 현지에서도 자조적으로 바라볼 정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외벽에 브랜드의 시그니처를 화려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발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나고야역 앞의 백화점 미들랜드 스퀘어를 보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아마 명품 쇼핑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무조건 들르는 곳일 텐데요. 그런데 나고야에서 이걸로 가장 유명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루이비통 나고야 사카에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나고야의 쇼핑 1번지인 사카에로 넘어오면 3번 출구 앞에서 바로 마주할 수 있는데요. 형태 자체는 역시나 사각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발걸음을 옮기며 건물을 주시하다 보면 무언가 특이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루이비통의 시그니처인 체크 패턴이 입체적으로 일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두 장의 패턴이 겹치면서 일어나는 물결무늬 부활의 효과를 이용한 착시 현상이 만들어내는 패턴입니다. 낮에 보나 밤에 보나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이 상자를 디자인한 건축가의 이름은 바로 아오키 준으로 이전에 긴자편에서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죠. 아마 현 시점 루이비통이 가장 사랑하는 일본인 건축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시작으로 일본에 있는 루이비통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포함한 주요 매장 디자인을 전부 그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루이비통의 주목을 받게 된 건 상업 건축이 아니라 어떤 주택 설계 덕분이었는데요. 그 주택을 보시면 아주 화려하게 짝이 없죠. 루이비통에 따르면 와비사비를 기본 추구미로 삼는 일본에서 그 속에 이런 화려함을 표현할 줄 아는 건축가라는 것이 그를 선택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 물결무늬 패턴의 트릭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일정 간격으로 떨어진 바깥쪽의 커튼홀과 안쪽 벽에 각각 체크무늬 시트지를 붙이고 조명을 쏜 것이 전부입니다. 이 화려함이 사실은 굉장히 실리적인 방법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죠. 컨셉 역시 매우 간단한데요. 기모노의 실크 섬유가 만들어내는 깊이감 혹은 두 장의 모기장 사이로 보이는 노을의 모습에서 컨셉을 떠올렸다고 하며 그는 이런 영감들을 어렸을 적의 기억에서 주로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숨길 수 없는 예술적 기질 덕분에 현재 도쿄예술대학 교수이자 교토의 교세라 미술관의 관장을 역임 중이기도 하죠. 덕분에 완성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파사드로 위용을 뽐내고 있는데요. 하이패션 브랜드 매장이 일반적으로 수년 간격으로 쇼룸의 위치를 옮기거나 파사드 디자인이 바뀌는 걸 감안하면 루이비통 측도 이를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죠. 이제는 당당히 나고야의 랜드마크 건축물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도쿄 긴자에 진짜 모네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물결 파사드를 세워버렸는데요. 아오키준과 LVMH의 협업이 더욱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소개드린 건축가들이 벌이는 패션쇼 2탄 긴자편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려면 사카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후시미역으로 가야 하는데요. 길도 쉽고 못 걸어갈 거리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나고야의 네모난 도시경관을 구경하며 걸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후시미역 인근은 예로부터 나고야 연극 문화의 중심지였는데요. 한국도 그렇지만 연극계 자체가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죠. 나고야 연극계 역시 경영 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노후화되는 극장의 재건축 또한 절실했는데요. 극장은 이를 위한 타겟책으로 재건축이 될 극장 부지의 1층으로는 상가를 배치하고 위로는 분양 맨션을 올려서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상주 인구가 늘면 거리의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이는 곧 극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리라 판단한 것이죠. 이렇게 낙후된 극장은 일본의 국민 건축가 쿠마켄고의 감수 아래 주상복합을 품은 새 극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120년의 역사를 가진 가부키 극장 미소노자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극장이다 보니 저층부만 해도 꽤 거대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상자를 포장이라도 하듯 마름모 패턴이 감싸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는 나마코 벽이라는 일본 전통 건축물의 패턴에서 따온 것으로 재건축하기 이전에도 극장의 외벽을 일부 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 극장은 패턴을 벽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입체감을 더한 것이 특징인데요. 심심한 건물들 사이에 유려한 패턴을 엮어 시각적 즐거움을 통해 거리의 활기를 도모함과 동시에 전통 무늬의 해체를 통해 이전에 불가능했던 것을 과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공연 티켓을 소지하지 않으면 1층 상가를 제외한 극장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참고로 공항이나 기타 가게에서는 만나보기 어려운 미소노자만의 오미야게를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고야에 여행 오신 분들이라면 이곳 1층의 마트를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도로 위에는 거리의 활성화라는 마찬가지의 철학으로 지어진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무엇일 것 같은지 단번에 아시겠죠? 네, 바로 앞에 보이는 벽해 신용금고 나고야 지점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마치 높이 솟은 대나무 숲처럼 보이는 이곳은 바깥의 그물이 네모를 이루는 대신에 건물 자체는 모퉁이가 안으로 파여서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론 건물이 중정을 품은 것쯤이야 요즘에 그리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 모든 사무실 안에서 나무를 구경할 수 있다는 건 하나의 메리트로 다가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곳과 미소노자를 지나는 왕복 8차선의 대로 후시미도우리는 수목이 많은 나고야에서 이례적으로 가로수가 부족한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이제 바깥의 나무 패턴이 모종의 블라인드 역할을 겸한다는 것도 눈치채실 수 있겠죠. 이는 자전거 도로를 깔기 위해 가로수가 벌채된 탓으로 주변의 보행자와 자전거 그리고 차량 간의 충돌 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참 세간의 도시녹화 움직임과는 반대되는 황당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게 사실 딱히 보행자 친화라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이 교통사고야 줄어들지 몰라도 그걸 가로수를 전부 없애서 해결하면 여름에는 보행자들이 걷기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째선지 차선은 조금도 양보 안 하고 그대로인 건 도요타 아무튼 이곳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향후 미소노자의 흥망과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점까지 좋든 싫든 여러모로 몇 년 후가 어떻게 변할지 더욱 궁금해지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고야역과 사카에역 사이의 거리를 구경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지나쳤던 나고야 루이비통과 오아시스 21 사이의 길 히사야 오도리 공원을 지나 위로 올라가면 나고야의 상징인 나고야성에 찾아갈 수 있는데요. 나고야성은 일본식으로 나고야조라고 읽지만 더 짧게 두 글자로 줄여서 읽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나조라고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정답은 메조입니다. 그 외에도 나고야역은 메에키, 나고야대학은 메다이라고도 하고요. 나고야역의 간판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메이테츠라는 단어를 보셨을 것입니다. 네, 이 또한 나고야 철도의 줄임말인 명철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일반적으로 이 한자는 무언가의 평판을 얘기할 때 매로 발음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선 소신 발언으로 외지인이 봤을 때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시설들에 전부 매가 붙으니 이게 또 도쿄와 오사카 사이에서 나고야어라고 묘하게 놀림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다음 목적지로 나고야성의 뒤뜰이 있는 메조 코엔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이 학교의 광장에서 구경하려던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날 앞에 일정들이 뒤로 많이 밀리는 바람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이벤트가 막 종료된 참이었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번 나고야 출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2024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가 야마모토 리켄의 나고야 조영대학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대학의 이사회와 야마모토 선생님 사이엔 꽤나 깊은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는 별도의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며 본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역 바로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출구로 나오든 상관없지만 저는 2번 출구로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옆에 지어지고 있는 쿠마켄고 디자인의 아이치현 신체육관도 함께 구경이 가능하기도 하고 2번 출구로 나오면 좀 더 멀리서부터 건물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2022년에 캠퍼스 이전을 위해 새로 지어진 건물로 거대한 사각형의 건물에 가운데가 비어져 있다 보니 첫인상은 학교라기보단 마치 거대한 경납고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그 안에는 비행기가 아닌 공동체 도모를 위한 널따란 광장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마치 작은 마을처럼 군데군데 팝업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에 열린 대학이라는 목표 아래 이곳에서 교내 행사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을 위한 외부 행사가 주기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 광장의 양옆으로는 도서관이나 갤러리 등의 공용 공간이 위치해 있는데요. 가까이 가보면 이게 그냥 패턴이 아니라 벽에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당시 본 학교의 학장이기도 했던 그는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건축가로도 유명하죠. 이웃과의 개방성을 추구하는 그의 건축 스타일이 잘 드러나는 디테일이기도 합니다. 빛이 새어나오고 새어 들어오는 느낌이 금방이라도 예술적 영감이 떠오를 듯한 비일상적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내 일상을 열심히 보내는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의 교류회를 보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학생들의 공간 역시 공동체의 시너지를 강조해서 설계되었는데요. 강의실은 이 벽체들이 떠받치고 있는 천장의 위에 자리해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처마처럼 튀어나오는 저층이죠. 2018년 나고야 조영대학 학장에 취임한 야마모토 리케는 학과 커리큘럼을 하나로 통합했고 이어서 강의실을 거대한 스튜디오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이는 전공에 얽매이지 않는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적 교류를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과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감없이 주고받는 것이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모로 야마모토 리켄 선생님의 이상이 집약된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앞서 말한 사정으로 인해 학장 자리에서 내려오셨고 다른 프로젝트와 프리츠커상 수상으로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의 자리에서 언젠가는 다시 이 학교로 돌아오고 싶다고 하신 바 있으니 향후 다시금 교육자로서 이상을 펼치시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고야 조영대학을 지나 지금부터는 더 위로 올라가 볼 텐데요. 참고로 나고야 조영대학은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엔 나고야의 북쪽에 위치한 코마키시라는 작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소는 바로 건축가 아라이 치아키가 만들어낸 코마키시의 최신 핫플 코마키 시립중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코마키 시가지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안고 계획된 곳인데요. 우선 그들은 코마키시 차원에서 일본 내의 유명 도서관들을 여럿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이전에 소개드렸던 기후현의 기후 미디어 코스모스도 있었는데요. 작은 마을에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곳이었죠. 코마키 중앙도서관 역시 비슷한 접근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의 도서관에 비하면 규모는 조금 작지만 이곳 역시 굉장히 다채로운 내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물론이지만 그 자체로 방문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랄까요? 로비에 들어서면 각도나 방향에 따라 다양한 장면이 연출되며 열람실 또한 한 구역에 몰아넣기보다 도서관의 곳곳에 흩어나서 굉장히 다양한 거처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마치 무채색으로 된 오징어 게임 세트장 혹은 인터스텔라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착시 효과라도 일으킬 것 같달까요? 향후 기후의 미디어 코스모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도 꼭 엮어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일본의 유잼 도시 나고야에서 독특한 패턴 디자인을 보여주는 건축물들을 하나씩 구경해보았습니다. 저야 필요하니 설명을 늘어놓긴 했지만 흔히들 나고야를 노잼이라 평가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 선뜻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앞서 말한 나고야의 특이점조차 과거부터 이 도시를 형성하는 개성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널찍한 교통망을 과거부터 갖춘 덕분에 굴지의 대기업이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이번에 분량상 생략된 부분이 많은 나고야 조영대학 코마키 도서관은 영상을 한 편씩 더 준비해볼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오겠습니다.